그럼 이제 오늘 이런 동북아 국제 질서 변화와 이제 통일이라고 하는 문제를 조금 요점을 줄여서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중국의 발전에 대해서는 사실 한국 내에서도 이 우려와 또 기대의 시각이 교차합니다. 그리고 유독 물론 이제 중국이라는 나라가 13억 인구, 그 다음에 G2에 해당하는 거대한 볼륨 이런 것도 있겠지만 중국의 발전에 대해서는 뭐 굉장히 우려가 많습니다. 서방 세계에서 미국도 그렇고 미국의 아시아 회귀 뭐 정책도 핵심이 중국 때문이고요. 근데 독일은 사실 독일의 라인강의 기적, 그 다음에 통일 이런 과정에 사실은 저 유럽의 우려가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그런 어떤 특징과 배경을 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아마 중국과 비교해서 독일이라는 나라는 물론 독일이라는 나라는 큽니다. 영토가 우리보다는 큽니다. 그러나 그 강대국이 세계를 제패할 수 있는 강대국이 될 수 있는 규모의 영토를 갖고 있지도 못하고 인구도 지금 8천만이 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중국하고 독일은 규모 면에서 차이가 있을 거고 또 하나는 독일은 과거에 2차 세계대전 이전만 하더라도 유럽의 모든 전쟁을 일으킨 나라예요. 그러니까 독일은 항상 요주의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독일은 서유럽 국가가 아닙니다. 독일은 전통적으로 중부 유럽이었고 우리가 아는 시민민주주의 이런 것들이 전혀 탄생하지 못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바이마르 공화국 때 처음으로 이제 서구적인 시민민주주의가 들어온 겁니다. 독일은 전통적으로 시민이라는 계급이 별로 발전하지 못했어요. 관료들이 아주 우수한 자원과 도덕적으로 잘 무장된 관료들이 나라를 키워왔던 그런 나라입니다. 일본하고 좀 비교가 될 수 있는 나라죠. 어쨌든 근데 독일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내적으로 민주화를 철저히 잘했습니다. 아마 전 세계 어떤 나라 치고도 사회적 민주화가 잘 된 나라 중에 하나일 겁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는 물론이고. 자, 그래서 이런 독일은 나토라는 틀 내에서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소유럽 국가하고 해서 소위 말하는 민주화된 안보 공동체라는 하나의 뭐랄까요 동맹국가보다 더 나아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국가관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국 같은 케이스는 아니죠.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아까 지금 이야기를 우리 신 교수님께서 이야기했지만은 사실은 미국은 냉전 종식 이후에 자기들의 질서 속에 중국을 끌어들여서 자기들이 리더십을 계속 가져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는 국제정치학에서도 그렇고 일반 정치 상황에서도 그렇고 우리는 권력을 단순히 관계적 권력으로만 보려고 그래요. 관계적 권력이 뭐냐면 둘 사이에 내가 영향력을 너한테 많이 미치고 너가 미치는 영향력은 안 받고 내가 자율적인 걸 키운다는 겁니다. 굉장히 역설적인데 그게 관계적 권력이에요. 우리는 권력은 항상 그런 관계로만 보는데 사실은 지금 미국이 원하고 있는 건 구조적 권력입니다. 구조적으로 내가 가만 띄어도 우리 틀 속에 있어 이겁니다. 권력은 단순한 관계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구조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재벌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하고 저 아주 가난한 사람의 아들로 태어난 출발점이 구조적으로 달라요. 그렇죠? 그거나 비싼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끊임없이 이제 중국에 대해서 그런 걸 하려 하고 아까 중국은 그래서 도전을 할 거라고 그러는데 글쎄요. 저는 중국의 미래가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렇게 순탄할 것인가? 왜냐하면 중국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점이 많잖아요. 지금 공산 지배죠. 정치적으로 민주화가 안 됐죠. 물론 증명되지는 못했지만 대부분의 역사의 경험을 보면은 사람들이 배부르고 등 따시게 되면은 자유를 많이 원하게 되고, 좀 더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어 해요. 물론 중국 많이 할 수 있지만 중국은 상당히 경제적인 동물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상인 기질이 굉장히 강한 나라라 이야기하지만 결국 사람들은 민주화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됐을 경우에 중국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 건가? 또 중국의 경제 성장이라는 게 끊임없이 두 자리 숫자에서 좀 높은 한 자리 숫자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문제들이 제기될 수 있고 그런 것을 미래에 본다면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혹자는 이제 세력 전이가 된다. 미국에서 중국으로 간다. 그것도 하나의 시나리오에 지나지 않지 않을까. 여러 가능성이 아직도 열려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갑자기 중국의 미래를 말씀하시니까 또 뭐 또 우리 또 삼국지 얘기하는 게 또 전형적인 틀 아니겠습니까? 삼국지 첫 장을 펼치시면 8글자가 나옵니다. 분구필합, 합구필분. 나뉘어진 것은 반드시 합해지고 합해진 것은 반드시 터진다. 이게 중국의 역사거든요. 글쎄요, 뭐 이게 중국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도 않고 중국이 재채기하면 저희는 뭐 폐렴 걸리는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참 중국의 변화, 발전에도 걱정이고 어느 날 변해도 참 걱정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미래는 사실 뭐 대단히 그 유동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신 교수님, 중국의 대외 정책의 큰 4가지 범주가 가장 우선적인 게 대국 관계, 큰 나라와의 관계, 2번째가 주변국 외교, 3번째가 개도국 외교, 4번째가 다자 외교거든요. 그러니까 대국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중국이 최근에 미국의 아시아 회귀 정책에 대응해서 아니면 뭐 그 빌미를 제공했던 신형 대국 관계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미국과 중국 간에 우리가 컸으니까 이제 옛날처럼 그런 관계가 아니라 새로운 대국 간의 관계로 설정을 하겠다. 아니 미국이 너희들도 우리를 대국으로 인정을 하고 국제 질서를 재편하는데 우리의 지분을 달라. 뭐 이렇게 하고 있죠, 요즘에? 네, 그렇습니다. 시진핑이 집권한 뒤에 중국은 이제 미국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한 중국의 이 대외 관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 중국에 있어서 또 다른 중요한 지역은 이제 주변국 지역이죠. 그래서 이 주변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 설린 우호적인 그런 관계를 유지하는가. 그다음에 중국이 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또 중국이 국제 무대에서 G2 국가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관계를 이제 이 경쟁 관계가 아니라 협력적인 관계로 만들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시진핑 집권 이후에 중국은 이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를 이 새로운 형태의 강대국 관계로 만들어 나가자 그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형 강대국 관계를 제안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신형 대국 관계를 주창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중국이 이제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이 신형 대국인데 과거의 역사, 국제관계의 역사를 보면 신형 대국과 또 기존 새롭게 부상하는 대국과 기존 패권 국가 간의 관계에서는 반드시 대규모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과거에 이 독일과 영국 간의 관계가 그랬고 그래서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고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리고 태평양 지역에서는 기존 이 강대국이었던 미국의 재해권에 도전해서 일본이 도전해서 태평양 전쟁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났던 것이고 또 냉전 시기 이후에는 이 기존 강대국인 미국에 대해서 소련이 도전해 가지고 냉전 이 대립 구조가 지속되었다라는 거죠. 이제 이것은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이 강대국 간의 관계는 구형 강대국 간의 관계라는 것이죠. 중국이 제안하는 신형 강대국 관계의 그 핵심 개념은 뭐냐면 중국과 미국 간의 관계를 이제 충돌을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고 또 중국과 미국이 이제 상호 상대방의 핵심 국가 이익을 존중해 주는 그런 관계로 미중 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가 중국이 부상한 뒤에도 상호 협력하고 상호 윈윈하는 그런 관계로 그 미중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이 이 중국의 핵심 국가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한 중국은 부상한 뒤에도 이 지역에서 미국을 몰아내지 않고 이 지역에서 이 미국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중국이 존중해 주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지역에 있는 미국의 동맹 국가에 대해서도 중국이 도전하고 위협하지 않는 그런 이제
전략 그런 이 정책을 중국이 취하겠다라는 것을 이 미국에게 약속한 것이 바로 신형 대국 관계의 담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중국은 이 부상한 뒤에도 미국의 국가에게 도전하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되겠다. 중국은 부상한 뒤에 이 주변 지역 국가를 위협하지 않는 나라가 되겠다라는 것을 미국에 대해서 또 주변 국가에 대해서 약속한 것이 바로 신형 대국 관계의 담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 문제는 이제 고래등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우리는 새우는 아닙니다. 새우치고는 큰 새우인데 사실은 적어도 미국과 중국이 고래라고 그러면 저희는 돌고래쯤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희 입장이 좀 곤란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전후 지금 분단 70년입니다만은 미국의 안보 우산을 바탕으로 해양 세력, 미국과 일본 태평양이라고 하는 해양 세력을 의존해서 발전해 왔거든요. 사실은 미국은 좋든 싫든 감정적으로 우리 국가 발전에 굉장히 큰 주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실 우리를 반맥해 주는 건 중국이거든요. 그럼 중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이 변화와 미국의 아시아 회귀, 이제 중국의 신형 대국 관계에서 중국도 한반도의 중요성이 있고 미국의 아시아 회귀 전략에서도 한반도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두 거대한 세력의 이해관계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공통분모를 찾기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사드라고 하는 고고도 미사일 요격망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중국에서 발사한 미사일, 핵미사일, 미국 본토로 가는 걸 한반도나 일본 해역에서 발사를 해서 우주에서 떨어뜨린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한반도가 가장 이상적인 미국의 사드 배치 지역입니다. 만일에 미국의 사드가 한반도에 배치가 되면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 공격력은 상당 부분 의미를 상실하게 되거든요. 근데 미국은 배치하고 싶어하고 명분은 북핵을 막는다고 하는 거고. 근데 중국은 그런 말 하지 마라. 그거 누가 믿느냐? 우리 막으러 하는 거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신문에서 보셨지만 시진핑 주석이 박근혜 대통령하고 작년에 만났을 때 직접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지 말라라고 할 정도로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사실은 고민의 순간들이 깊어지고 있거든요. 생각보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 변화하고 있는 이 미국의 아시아 회귀 정책 또 이 신형 대국 관계 여기서 한반도의 어떤 전략적인 위상이나 역할 입장 그런 건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우리나라가 역대 정부들이 특히 냉전 끝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만은 우리의 국가 전략이라는 것을 제대로 공식적으로 내놓은 게 없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방금 같은 딜레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껏 하는 이야기는 전략적 모호성, 애매모호하게 행동하는데 그게 다 전략이라는 거죠. 또 하나는 노무현 정부 때는 동북아 균형자론, 이거는 좀 확대 해석되긴 했습니다. 하여튼 우리는 좀 균형을 잡아볼 필요가 있다. 이제 그 이상 우리가 이야기하기가 상당히 좀 힘든 상황인데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는 이 딜레마 상황인데 북한은 오히려 즐기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갈등하면 갈등할수록 북한은 자기들의 전략적 가치를 높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북한이 입장에서는 미중 관계에 협력이 되면은 상당히 좀 곤란해지고 그 갈등 관계가 높아지면은 상당히 자기의 체제 생존에 우호적인 분위기가 됐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체제 생존에 자양분이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국장에서. 사실 우리와 북한의 입장이 정반대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어찌 보면은 우리의 분단 상황, 국제정치적 질서 속에서 동북아 국제정치적 질서 속에 우리 분단 상황에 가지고 있는 커다란 모순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현재 수준에서 고래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되는 상황에서는 앞으로도 당분간 전략적 모호성은 어쩔 수 없이 원해서가 아니고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중국에게 한반도의 의미는 어떤 겁니까? 최근에 변화된 상황에서.
지정학을 아까 우리 김학성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한반도는 이제 중국에게 있어서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은 이제 이 해양으로도 어떤 경계선을 가지고 있고 또 육지로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런데 중국의 이제 이 베이징의 전략가들의 관점에서 보면 이 한반도가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로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중국에게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중앙아시아랄지 동남아시아 지역보다도 중국의 이 안보 전략, 중국의 생존에 있어서는 이 한반도가 가지는 그런 중요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중국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진핑 집권 이후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따이루라고 해서 21세 해양 실크로드 또 실크로드 경제지대 그런 전략을 추구하고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이제 과거에 비해서는 이 한반도가 중국에게 있어서 가지고 있는 그런 중요성이 좀 더 줄어들고 있지 않는가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시진핑 지도부에 들어서서 이제 동남아시아를 거쳐서 인도양을 거쳐서 중동을 거쳐서 유럽으로 진출하는 그런 전략을 취하고 있고 또 육로로는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중동으로 유럽으로 진출하는 그런 전략을 적극적으로 중국이 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상대적으로 중국이 과거에 비해서는 서진 전략을 굉장히 방점을 두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한반도가 시진핑 집권 이후에 들어서는 중국에게 뭐랄까 전략적인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그런 측면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은 중국에게 있어서 한반도가 과연 덜 중요해서라기보다는 이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특히 이제 한미일 이 동맹 관계의 어떤 이 구축 또 이 중일 대립 관계의 심화 이런 구도 속에서 중국이 한반도를 거쳐서 또 북한의 어떤 핵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중국이 한반도를 거쳐서 일본으로 거쳐서 태평양으로 진출하는 출로가 막혀 있다는 그런 측면도 역시 중국으로 하여금 한반도에 대한 어떤 중요성을 좀 더 축소시키고 있는 그런 측면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반도는 중국에게 있어서 중요하지만 이 지역에 있어서 이제 이 중일 관계 또 한미일 동맹의 어떤 구축, 어떤 분위기, 또 북한 핵 문제 이런 구조적인 요인이 중국으로 하여금 한반도에 대한 관심을 좀 덜 기울이고 있는 그런 측면이다,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어떻게 보면 지금 미국도 북한 핵 문제 해결에 관심을 덜 두고 있지만 중국도 역시 이런 관점에서 보면 미국과 마찬가지로 한반도 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중국도 과거보다는 적극적인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않는 그런 측면도 존재하고 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 가지 제가 여기다 좀 덧붙인 부분인데 사실은 한반도를 바라보는 특히 우리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중국의 전문가들의 시각을 좀 보면 재밌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의 대중 접근 그러니까 그 태도를 중국 사람들은 정경분류로 봅니다. 경제적으로는 가까이 오고 정치적으로는 미국과 가까이 있는. 사실 어찌 보면은 중국은 우리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중국이란 거대한 시장, 일종의 블랙홀인데 가만히 놔두면 블랙홀로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먹고 살고 더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결국 중국 시장을 공략해야 되니까 가만히 놔둬도 우리가 중국에서 돈을 많이 벌어올수록 상대적으로 우리의 의존도 높아지고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는 결과가 되는 거죠. 가만히 놔둬도 영향력은 발휘할 수 있는 게 되고 다만 정치적으로 중국 전문가들은 우리가 어떠한 결정을 하더라도 중국 전문가들은 남한 정부의 저 결정은 미국의 지시에 의해서 한 거다 또는 미국의 용인하에서 한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책, 대외 정책, 경제 말고 다른 안보 정책에 의해서의 결정권은 전혀 없는 꼭두각시로 이해하고 있는 경향이 있어요. 중국에 모르겠습니다. 우리 신상진 교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만난 중국에 있는 한반도 전문가는 대충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의 생각하고 전혀 달라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아마 한국과 중국의 관계 또 미중 관계에서 우리의 입장 이런 것들이 좀 더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 네, 이 부연해서 말씀드리자면 그 박근혜 대통령 집권 이후에 또 시진핑 등장 이후에 한중 관계가 급속도로 가까워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중국의 전략가들이 볼 때 한중 관계가 과연 가까워졌느냐? 반드시 그렇게 그 중국 내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중 관계가 과거에 비해서는 가까워졌지만 그렇지만 한국은 여전히 아까 김학성 교수님께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한국이 한미동맹 이런 이제 이 구도 속에서 한국이 이탈할 수 있다고 보는 중국의 전문가들은 많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과연 이제 우리가 이제 한반도 통일 문제와 관련한 주변 정세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과연 중국이 한반도의 통일,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 그 전략, 통일 정책을 중국이 우리의 희망대로 과연 지지해 줄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우리가 명확하게 뭐랄까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뭐 얼마의 시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플로어에 계신 분들과 자유롭게 의견을 좀 몇 분만 좀 질문을 받겠습니다. 예.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어떤 분들은 이게 미국의 대중국 봉쇄 정책에 너무 빨려 들어가는 것 아니냐 그 우려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반대로 중국이 이제 계속 부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견제는 필요하다고 하는 분들도 저는 또 봤거든요. 과연 이제 지금 우리 이 조건에서 어느 쪽에 좀 더 좀 방점을 찍어야 할지에 대해서 좀 두 분의 말씀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제 지정학적인 요인으로 본다면 양쪽 세력이 정말 첨예하게 부딪히는 핀포인트가 지금 한반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정말 우리가 이걸 뚫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없는 것인지 양쪽 힘의 균형자로서 이렇게 살다가 앞으로 또 70년을 가는 것은 아닌지. 사드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은 뭐 제가 군사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그 여러 가지 군사 전문가들하고 이제 토론해보고 기술적인 부분을 이야기해 보면은 사드는 중국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별 관계가 없어요. 중국 카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중국이 저래하는 건 굉장히 정치적 공세의 가능성이 높아요. 순수한 군사적인 측면이 아닙니다. 이제 정치적이고 한미동맹에 대한 어떤 견제고 이런 부분이 강해서 사드는 그게 실제 국민들에게 알려진 거하고 군사기술적인 측면하고 또 다르고 군 내에서도 갈등이 있어요. 육군이 할 건가 공군이 할 건가 해군이 할 건가 그거 이제 또 군사기술적 문제가 돼요. 실제로 육군이 했을 경우는 딱 정해진 지역만 커버해요. 돈도 많이 들고 해군은 자기들은 배에 타고 움직이면 훨씬 더 넓은 범위를 커버할 수 있다고 그래요. 공군대로 자기들이 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상당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문제야 군사기술적 문제를 분리해서 볼 필요가 저는 있다고 보고요. 지정학적 사고와 관련해서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문제 제기한 것 중에 하나가 냉전과 냉전 이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변화도 있지만은 시각의 변화가 크다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사실 지정학적 사고는 이미 60, 70년대 벌써 1930년대부터 나왔던 그런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정학적 사고는 굉장히 현실적인 측면이 많습니다. 대양 세력의 충돌 이런 부분인데 사실 세계화 시대에 들어오면서 이 세계화는 굉장히 그 과학기술, 정보통신기술의 발전하고 맞물려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 국가 간의 관계를 단순한 과거 같은 그런 전통적인 방식으로 볼 게 아니라 세계화, 네트워크의 시대 이런 거 연결시켜 본다면은 단순히 과거의 시각으로 봐서 정말 한심한 더 이상 어떻게 옴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아닌 새롭게 열어갈 수 있는 길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과거의 시각에 잡히지 마시고 물론 지금 우리가 한 이야기는 강대국들의 힘의 충돌 속에서 우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답답한 부분이 있지만 그건 우리한테 주어진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이건 어떻게 극복할 건가는 강대국의 시각으로 그 시각으로는 극복이 안 돼요. 저는
다른 방향으로 극복하려 노력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군사적인 부분의 대응보다는 어찌 보면 좀 더 경제적이고 문화적인 부분에 우리가 좀 잘할 수 있는 부분을 하는 게 훨씬 우리가 가진 여러 가지 군사적 어떤 힘의 제약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독일 사례가 그랬습니다. 서독은 통일될 때 주변 국가들이 또다시 독일이 옛날 같은 패권 국가가 되는 게 아니냐 했을 때 독일이 했 이야기가 우리는 군사적으로는 난장이고 정치적 경제적으로는 거인이라 그랬습니다. 주변 국가들은 유럽이 독일화되는 거 아니냐. 독일화된 유럽 이야기했는데 독일은 아니다. 유럽화된 독일이 될 것이다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그런 맥락에서 우리도 접근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저기 너무 명쾌하게 답을 해주셔갖고 좀 더 모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다른 얘기를. 그 투수가 공을 던질 때 직선으로 던지죠. 근데 외야에서 공을 잡으면 어떻게 던집니까? 홈까지. 하늘로 던지죠, 멀리. 그러니까 발사체를 멀리 날려보내기 위해서는 이 대륙간 ICBM을 하기 위해서는 대륙권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못 쏴요. 금방 떨어집니다. 얘를 대륙권 밖으로 내보내서 다시 이렇게 떨어뜨리면 대륙을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사드는 미국의 미사일 요격망은 3중 체제로 되어 있는데 적어도 패트리어트에서 쉽게 말하면 중국에서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중국 해안 근처에서 올라갈 때 상승할 때 떨어뜨리는 개념입니다. 이게 이제 다층 요격 체제라고 그러는데요. 여기서 실패하면 얘가 대위권을 넘어가죠. 요게 대략 고도 100km, 150km 되거든요. 요걸 요격하는 게 사드입니다. 요보다 더 올라가면 완전히 정점은 GBI라고 해가지고 우주에서 정말 떨어뜨리는 거고요. 이거는 아직 신뢰성이 검증이 안 됐고 사드는 거의 완성 단계입니다. 근데 이걸 배치하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북한이 한반도를 스커드 미사일로 노동 미사일로 요격하기 위해서는 얘들이 대위권을 나갈 필요가 없어요. 짧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위권 안 나가고 넘어올 수 있죠. 부산까지도. 그러니까 중국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일에 북한의 노동계열 미사일이라면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어느 전문가의 말을 제가 전하는 겁니다. 그 대기권을 나가지도 않는 미사일을 막기 위해서 사드가 올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는 게 중국의 핵심입니다. 지금 김학성 박사님이 말씀하시는 건 이제 한 의견이고 나머지 한 의견은 바로 그 의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드가 중국의 ICBM을 막을 수 있는 그 범위 안에 들어있지 않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뭐 어찌 됐건 그러니까 중국의 이야기는 그겁니다. 만일에 북한의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 사드와 같은 고성능이 아니고 지금 한국이 개발하고 있는 KAMD 한국형 미사일 방어마 아니면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적어도 패트리엇 계열만 해도 충분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아까 숨이 답답하시다고 그랬는데 굉장히 답답한 얘기입니다. 더 답답한 얘기고요. 신 교수님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그럼 답이 없는 거냐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에서 좀 중국 전문가로서 해안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이 미중 이 대립 구도 속에서 한국이 그 샌드위치 또 어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는 그런 이제 상황에 우리가 많이 직면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국과 중국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반응하는 형태, 피동적으로 대응하는 형태의 그런 전략만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미중 관계가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대립하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또 협력하는 측면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국은 미국과 중국이 협력하는 분야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예를 들자면 사드 문제도 그렇고 또 중국이 한국에게 들어오라고 하는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가입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 한국은 이 중국이 반대하기 때문에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기 어려운 그런 국면도 있고 또 미국이 반대하기 때문에 한국이 중국이 건설하고자 하는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에도 한국이 그 창설 회원국으로 가입을 못하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이죠.
그런데 우리 한국이 한국의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제 이 어느 다른 한 나라가 반대하기 때문에 한국이 그것을 가입을 안 하는 그런 이제 그 전략보다는 이 안보적인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한국이 안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한국의 안보의 역량 강화에 필요하다면 우리가 사드 배치 문제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럼으로써 중국에게도 뭔가 우리가 북한 문제랄지 이 북한의 미사일 개발, 북한의 핵 개발 여기에 대해서 중국으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역할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국이 이제 이 북한의 어떤 이 개발이랄지 또 한중 경제 협력 관계랄지 또 이 부안 지역의 새만금 투자 유치랄지 이런 측면을 고려해 보더라도 또 동아시아의 경제 통합 그런 차원에서 볼 때도 중국이 이 제안하는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에도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미국이 반대하더라도 우리의 국익에 바람직하다면 거기에서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가입을 모색하는 그런 전략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말씀의 요지는 뭐냐면 이 미국이 반대한다고 해서 또 중국이 반대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는 그런 전략보다는 우리의 국가이익이 뭔가를 우선 결정을 하고 우리의 국가이익에 도움이 된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해서도 이 가입을 추구하는 그런 전략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물론 한미 관계가 삐걱거릴 수도 있고 한중 관계가 이 진전이 좀 더딜 수도 있지만은 이러한 우리가 한국이 예를 들자면 안보적으로는 미국과 관계를 강화하고 또 경제적으로는 중국과 협력을 강화하는 그런 뭐랄까 이 패키지 관점에서 중국과 미국을 상대하는 그런 전략도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측면에서 보면 우리의 안보의 관점에서 보면 이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있고 미사일을 쏴대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분명히 미국과의 안보 관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맞다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경제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중국의 시장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 박근혜 정부 들어서 통일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가정한다면 또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가겠다면 통일 과정에서 중국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국과 때로는 이 군사 관계도 발전시키고 군사 대화 협력도 발전시킴으로써 한중 간의 어떤 정치 안보적인 뭐랄까 이 신뢰 관계를 쌓아나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이제 이런 차원에서 저는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 모호한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굉장히 모호한 내용을 아주 명쾌하게 말씀을 해주셨네요. 국가 이익을 우선으로 우리가 할 것을 한다, 주동자기를 한다라는 것으로 요약이 될 수 있겠는데요. 물론 사실 우리가 더 어려운 때가 많았습니다. 예, 제가 이제 유홍준 선생님하고 식사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 양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왜 대국이 못 됐는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세계사적으로 거대 문명에 붙어있는 작은 나라가 5,000년 동안 정체성을 확립하고 살아남은 경우가 거의 없답니다. 유럽에서 이 질그릇으로 맥주를 마실 때 우리는 세라믹이라고 하는 고려 청자를 구웠던 민족이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일에 단군일의 가장 전성기라면 지금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종대왕 존경하지만 그래봤자 내치를 잘하신 분이시고 광개토대왕 영토를 넓히셔봤자 겨우 이 만주 일부 변경 쪽이었고 이 세계사에서 적어도 10위권에 오르내리는 시대는 지금이 유일하지 않은가 싶거든요. 물론 병들어 있죠. 분단문화, 이 냉전체제, 분단체제, 그 다음 우리 사회 내에 있는 이 거대한 증오와 갈등들. 그러나
우리가 긍정적인 요소만 본다 그러면 사실 많은 부분들이 존재하고 우리가 언제 마음 편하게 살았던 적이 있습니까? 언제나 거대한 그런 외침과 거대한 압력 속에서 살아남은 민족이거든요.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각도를 돌아본다 그러면 충분히 긍정적인 요인도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전후 국제 질서에서 미국의 전략과 미일 관계 또 여기에 대한 다양한 변화들인 라이샤 명제를 다시 생각한다라는 시간을 마련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시간에는 유라시아 얘기를 한국 외교의 새로운 방향을 아까 답답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때 되시면 조금 뚫리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요즘에 전 통일로 밥을 많이 먹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이제 제가 죽고 나서도 기록에 많이 남는다는 거죠. 제 행적이. 근데 만일에 제가 죽고 나서도 통일이 안 된다 그러면 후손들이 용서 안 할 것 같습니다. 이게 농담이 아니라요. 지금 저희가 근대 구한말 36년 일제강점 2배의 시간을 분단으로 살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두려워해야 합니다. 뭔가 해야 되고요. 지금 여기 오늘 많은 분들 중에 또 상당 부분이 통일 의병을 하시는 분들로 알고 있는데요. 뭔가는 해야 됩니다. 뭔가는 해야 되고 분단 70년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두려워해야 되고 조금만 지나면 정말 서로 다른 나라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광복 70년, 분단 70년을 아주 두렵고 사실 경건한 마음으로 지금 맞이하고 있고요. 저 워낙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도 나름대로 제가 할 수 있는 어떤 정말로 통일에 기여하는 바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고요. 또 나름대로 또 어떤 그 NGO 활동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청중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두 분은 뭐 이렇게 멀쩡하게 앉아 계시지만 사실 저 굉장히 막역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두 분을 뭐 독일 통일과 국제정치, 중국과 말씀을 들으셨겠지만 중국과 동북아 이런 정치에 대해서 굉장히 해박하신 분들이고요. 또 마다 않고 나와서 두 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